이부 썩은 금강산. 마대산 깊은 골짜기에는 날이 밝은 뒤 한참이나 지난 후에야 겨우 동쪽 봉우리 위로 해가 얼굴을 비추기 내밀었다. 그때까지도 병연의 통곡은 그치지 않았다. 마당도 울타리도 없는 이 집의 토방 앞은 바로 계곡으로 내려가는 작은 둔덕이 있다. 그 둔덕 위에 어른아이 포함하여 대여섯 명의 아랫마을 사람들이 쪼그리고 앉아 방 안에서 흘러나오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지난밤 산골의 경사를 함께 기뻐하기 위해 모였다가 주인공이 통곡을 하는 바람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이었다. 그 통곡이 아침까지 이어지자 마을 사람들은 비로소 가슴을 쥐어뜯는 아픈 예감에 몸을 떨었다. 서당 훈장 박기형 노인도 있었다. 박 노인은 짙푸른 산봉우리 너머로 막 몰려오는 검은 구름을 바라보고 있었다. 옆으로 삐딱하게 찌그러진 방문이 열리고 어머니 이 씨가 나왔다. 이 씨는 박 노인을 보더니 봉당 앞 땅바닥에 퍼질러 앉아버렸다. 난고의 울음이 범상치가 않구먼요. 대체 무슨 곡절을 그리 깊이 간직하고 사셨던 게요? 난고든 박기형 자신이 지어준 병연의 아호였다. 병연의 나이는 올해 20살로 성년이 되었고 과거에 입경만 하면 활로에 나갈 수 있는 자격도 갖추었다. 비록 영월도부의 백일장이라고는 하나 이것을 디딤돌 삼아 가을의 식년시에 응시하고 막다른 산골까지 밀려온 삶을 반전시켜 사람답게 살아보겠다는 당찬 꿈을 지녔던 젊은이였다. 그 젊은이의 꿈이 시작 단계에서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 난데없는 통곡은 무엇인가? 박노인은 그것을 묻고 있었다. 어제 저 아이는 조상의 무덤을 파헤치고 후관 참시하는 대죄를 지었습니다. 박기형도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던 일이었다. 어머니 씨가 아무리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고는 하나 어느 날 갑자기 영월 땅 오지로 떠밀려 들어온 무술이라든지 병연 형제의 이름자에 붙어있는 학렬로 보아 세도가 천지를 뒤덮고 있는 장김 족속이 분명한데 장김의 떨거지가 무슨 가당찮은 운명에 휘말려 여기까지 왔단 말인지 그것까지는 상상이 되지 않던 일이었다. 그런데 어머니 이 씨의 입에서 비로소 그 단서가 될 말이 나왔다. 부관 참시라. 그렇다면 저 서북의 영란 때 김자, 익자, 순자 그 어른이 저 아이의 친할아버지였습니다. 노인의 입에서 탄식이 절로 나왔다. 무슨 연유인지 두매산골로 영락하였으나 다시 벼랑 위로 기어오르려는 한 젊은이의 손을 잡고 끌어주는 것을 보람으로 살았다. 어쩌면 그 보람의 결실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젊은이는 간신히 벼랑 위로 기어오르는 길을 발견하고 머리를 내밀었으나 벼랑 끝에서 다시 거대한 절벽과 맞닥뜨린 꼴이었다. 이번에 만난 절벽은 기어오를 수 있는 그 무엇이 아니었다. 운명이 저 아이와 가족의 발목을 칭칭 감아 벼랑 아래로 떠미는 끔찍한 모습을 상상했다. 마을 사람들을 끌고 내려간 서당 훈장 박기영은 그날 밤 숨을 거두었다. 잠을 자다가 내친 김에 깨고 싶지 않다는 듯이 한가롭게 세상을 떴다. 스스로 벼랑 끝에서 손을 놓아버린 것이었다. 병연은 아내 황씨로부터 박노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야 통곡을 멈추었다. 이틀 밤을 울음으로 지새우고 다시 아침이 되어서야 겨우 울음을 멈추고 주변을 살펴보았다. 어머니와 형병아 내외도 어제 사목리로 돌아갔고 적막한 산골 외딴 집에는 늘 그랬듯이 아내와 자신 둘뿐이었다. 아내가 밥상을 들고 들어왔다. 밥상에는 웬일인지 멀건 죽 대신 보리밥이 한 그릇 놓여 있었고 된장에 무친 두릅나물 한 접시도 올라 있었다. 아내의 적삼 자락에서 삼배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살 냄새가 섞여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훈장 어른이 돌아가셨다고. 어젯밤에 말이오. 잠자듯이 편안하게 가셨다고 합니다. 그거다. 아내가 얼굴을 들어 병연의 표정을 살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오. 훈장 어른이 편하게 됐다. 그런 말이지. 그는 밥을 먹었다. 그러나 두 숟갈도 먹지 못하고
목구멍이 막혀 찬물 한 그릇을 비우고는 일어났다. 병연은 동강의 급류가 흐르다가 잠시 맴도는 커다란 웅덩이에 낚싯대를 담그고 있었다. 낚싯줄 끝에는 낚싯바늘도 없었고 미끼도 없었다. 빈 낚싯대를 물 위에 들이우고 벌써 사흘 낮밤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서당 훈장 박기영 노인의 장례에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그는 박노인이 간 길을 뒤따라갈 생각이었다. 그러나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동강의 절벽 위에 올라가 보았다. 아득히 절벽 아래의 바위나 물에 떨어져 짐승처럼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상해 보았다. 그는 구역질을 하면서 절벽에서 내려왔다. 산의 지천으로 널려 있는 독초들을 생각했다. 독초를 구하기 위해 산속으로 헤집고 들어갔다. 그러나 그는 고운 자신이 산속에 살면서도 산에 사는 나무와 풀에 대해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늘 눈에 익고 발에 채던 풀이고 나무들인데도 이름 하나 변변하게 아는 것이 없었고 먹어서 독이 되는지 약이 되는지 아는 풀은 단 하나도 없었다. 아내라면 잘 알 텐데 그러나 물어볼 수는 없었다. 아내 황 씨는 나이로는 병연보다 고작 1살이었으나 10년이나 더 살아온 사람처럼 어른스러웠다. 아내를 보고 있으면 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닐까 착각이 들 정도였다. 역관 출신의 중인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역관 세계의 세력 다툼에서 밀려나 부연에 참여할 길을 얻지 못한 지 2대째에 이르자 완전히 몰락하여 영월로 흘러들어온 집안의 둘째 딸이었다. 글을 읽어 한문과 언문 모두 깨쳤으나 책을 보고 하는 척하는 법은 없었다. 산을 좋아하는지 산이 그녀를 좋아하는지 날만 새면 산으로 올라가 낀 이때가 되어서야 마지못해 내려오는데 그때마다 수쿠리에는 더덕과 도라지, 엄나무 순이나 두릅, 고사리, 참나물 등 나물들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것들을 종류별로 가려내어 당장 먹지 않을 도라지나 더덕 같은 것들은 집 뒤에 개가 난 땅에 심어두고 고사리와 취나물은 삶아서 널어놓고 글 읽는 병연에게 밥상을 차려준 후 자신은 아궁이 옆에 앉아 식은 보리밥 한 덩이 물에 말아 먹은 후 다시 검정 삼배치마를 질끈 허리에 동이고 산속으로 뒷모습을 감추는 것이었다. 결혼한 지 겨우 넉 달이 지났을 뿐인데 그녀가 이 산속의 공벽한 생활에 너무 쉽게 적응하는 탓에 수십 년 같이 살아온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날마다 한 번씩 아내는 소쿠리에 볼이나 좁쌀로 만든 밥을 지어 담고 산나물 반찬과 함께 내왔다. 동강에서 어둘린 오르목이 가까운 길이 아닌데도 아내는 날마다 병연의 낚시터를 방문하고 돌아갔다. 그런 아내의 뒷모습을 보면서 병연은 생각했다. 저 사람은 어차피 내가 없어도 이 산속에서 살아갈 힘을 지닌 사람이다. 나는 오히려 저 사람에게 짐이 될 뿐이지 않은가. 넉 달 전 결혼 첫날 밤을 보내고 새벽에 일어나 잠든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그가 속으로 다짐했던 것은 지금과는 달랐다. 네, 당신을 위해 반드시 출세하여 좋은 세상 살게 해주리라.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홍경래처럼 세상을 뒤집어 엎고야 말리라. 하나밖에 없는 목숨, 이대로 썩지는 않을 것이다. 절대로. 그러나 그 다짐은 겨우 넉 달 만에 변했다. 희망이 없어진 것이다. 희망만 없어졌다면 다른 또 하나의 희망을 만들어내면 그만이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뿌리를 부정해버린 천하의 불효자식이 발붙일 땅은 적어도 이 세상에는 없었다. 어머니가 다녀가셨어요. 주먹밥이 담긴 함지를 내려놓으면서 아내가 지나가는 바람 소리처럼 말했다. 병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 어머니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억장이 무너졌다. 답답하시면 잠시 길을 떠나 유력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뿌리가 없으면 흐르지도 못하는 법. 어디로 유력하라는 말이오. 조선이 비록 좁으나 남북으로 삼천리라 합니다. 그만하면 유력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병연은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처음 보는 낯선 여인 같았다. 백일장에서 상으로 받은 것들을 돈으로 바꾸어 오셨습니다. 노자 삼아 횡하니 떠났다 오십시오. 갈 곳이 없소. 병연은 일축하고 머리에 깍지를 끼고 바위에 비스듬히 누웠다.
그러나 잠시 후 그는 벌떡 일어났다. 노자가 있다고 했소? 갑시다. 그날 저녁 무렵 병현은 영월읍으로 가는 도중에 서리치고개 아래쪽에 주막에 나타났다. 주막에는 다른 손님이 없었다. 50대의 과부인 주인은 뒤란의 땅에 묻어둔 술 항아리에서 좁쌀로 빚은 막걸리를 평상으로 퍼내왔다. 기갈이 난 사람처럼 병현은 그 독한 술을 5사발이나 연거푸 마셨다. 주모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한마디 했다. 술은 맛을 보면서 마셔야지. 퍼 넣기만 해서야. 겨우 기갈을 해소한 병현이 그때부터 술사발을 들여다보면서 조금씩 꺾어 마시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 가자 주모는 아예 아가리가 넓고 깊은 함지에 술을 퍼담아 내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병현은 혼자 술을 마시다가 가끔 하늘을 향해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어두운 하늘에 메아리도 없이 빨려 들어갈 뿐이었다. 다음 날 술이 깼을 때 병현은 낯선 방에 누워 있었다. 방 안이 부잣집 사랑채의 분위기였다. 어젯밤 혼자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던 서리치 아래의 주막이 아닌 것만은 분명했다. 하긴 어딘들 어떠랴. 그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버렸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는 지난밤 마신 술에서 완전히 깨어났다. 누군가 기척을 하면서 방 안으로 들어왔다. 40출의 남자였다. 풍채는 왜소했으나 눈이 빛나는 사람이었다. 아주 깨어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걱정했습니다. 정신이 좀 드십니까? 남자는 웃으면서 아랫목에 앉았다. 여기가 어딥니까? 네 댁입니까? 저는 풍은 김경우라 합니다. 이 방이 지방 토호인 김풍헌의 사랑채이고 눈앞에 있는 사람이 그 주인 김풍헌이라는 것쯤은 짐작을 하겠는데 자신이 왜 이 집에 누워있게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다. 술을 마시고 까마득히 지난 일을 잊어버리기는 태어난 이후 처음이었다. 젊은 선비의 이름과 학문을 알고 한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만나러 길을 가던 차에 서리치 넘어 주막에서 우연히 선비를 만나게 되었지요. 몹시 취해서 제대로 예를 갖추기 어려웠습니다. 간호들이 없다시피 해서 겨우 집에까지 모셔왔습니다. 결례를 용서해 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선비가 벗을 찾는데 무슨 이유가 꼭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번 백일장에서 군계일학으로 장원한 젊은 선비가 있어 그 재주가 시골 유학들이 감히 촌도할 지경을 넘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듣기에 그 젊은 선비가 불행하게도 패족이 된 가문의 일족이라 그토록 아까운 제주로도 입사할 길이 없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 사연을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될까 해서 모시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병현은 흐트러진 잠뱅이를 추스르고 일어났다. 그럼 풍은 어른의 위로를 받았으니 소생은 이만 가서 스스로를 위로해야겠습니다. 김풍헌이 병현의 손목을 잡았다. 결례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용하시는 뜻으로 하루라도 저의 누옥에서 머물면 안 되겠습니까? 그 말을 하는데 술상이 들어왔다. 병현은 술을 보고는 주저앉았다. 풍헌은 낯선 사람이었으나 술은 낯익은 술이니 굳이 마다하고 다른 곳을 찾아갈 필요가 없었다. 김풍헌이 내놓은 술은 어젯밤 주막에 늙은 과부가 함지에 퍼내오던 좁쌀, 막걸리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향기가 있었고 달았고 시원했다. 고래등을 타고 하늘로 갔다는 시인도 이런 술을 마시다가 신선이 돼버린 것이 아니었을까. 태어난 이후 처음으로 맛보는 미주였다. 그러나 딱 2잔을 마신 후 병현은 잔을 내려놓았다. 이제 까닭을 들읍시다. 앞뒤가 꽉 막힌 나 같은 사람에게 술을 대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겠습니다. 말씀드리지요. 급할 것 없는 일이라 우선 며칠 묵으면서 속을 열어놓은 후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처럼 단도직입하시는 성격이니 저도 곧바로 말씀을 드리지요. 풍헌은 간간히 술로 입술을 죽이면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우리 집안이 관아의 아전 노릇을 하면서 살아온 연조가 어느 때부터인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사대조께서 북원가명의 이방을 2번 역임하셨고 조부와 부친께서도 좌수이방을 역임하여 대대로 지방의 호족 향리로 자리 잡아 살아온 터입니다. 그런데 원래 토호 향리란 것이 뿌리가 없는 것이어서 위로는 고을 수령이라는 이름의 양반들에게 휘둘리고
아래로는 양민과 상민들의 질시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이니 마음 편하게 살아온 날이 거의 없었지요. 몇 해 전 나는 서원 자리를 맡아 골치 아픈 한국과 수세일을 도맡아 해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환국이란 나라가 공궁한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고리를 붙여 거두어들이는 강도짓과 같은 것이고, 수세 또한 어려운 백성들의 고열을 빠는 짓거리로 변질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에서 환곡이 내려오면 이를 백성들에게 빌려줄 때는 벼 한 섬에 겨 한 가마니를 섞어서 주기도 하고, 줄 때는 작은 말로 주고 거둘 때는 큰 말로 거두어 차익을 남겨야 뒤로서 나라가 요구하는 이식을 만들어낼 수 있고, 차제의 고을의 살림에도 약간 보탬이 되도록 나달을 떨어뜨릴 수 있는 법입니다. 이때 당하는 백성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지요. 백성들은 눈 뜨고 당하면서도 감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니 그들의 원망이 산천을 가득 메울 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수세도 그렇습니다. 조선 전지 고을마다 마을마다 인구는 늘어나고 경작지도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사실이나, 나라에 보고하는 장부에는 땅 한 되기도 늘어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날이 갈수록 경작지의 면적이 장부상으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답이 늘어나면 곧 늘어난 만큼 세금을 바치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늘어난 전답의 조를 매기되 그것을 염출하여 고을의 경비로 쓰거나, 나 같은 형리들이 착복하기 때문에 나라에 바치는 양은 늘어나는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에서나 고을에서나 우리들 형리들에게 일한 만큼의 대가를 지불한 적이 없고, 다만 알아서 먹어라 해놓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지요. 나라에서도 이 일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근본을 바로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여차하면 형리인 아전들이나 족치고 재산을 빼앗아 나라의 빈 창고를 채우려고 합니다. 고을의 수령이 바뀔 때마다 이방을 비롯하여 아전들이 자리를 놓고 전전긍긍하는데, 이를 악용하여 떠나는 수령과 신임 수령이 타합하여 아전에게 빈 창고의 책임을 물어덮어 씌웁니다. 몇 해 전 내가 서원으로 있을 때 환곡에 대한 감형의 감사를 받고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쓴 나머지 일가 친척 수십 가구의 재산을 몰수당하였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고을 수령들은 서로 보호하고 감싸서 무탈하게 떠나고 새로운 임지에서 새로운 수탈을 시작하고 있겠지요. 오늘 내가 이만한 집을 지니고 이만한 살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처가 덕입니다. 그리고 작은 고을의 풍원이 남아 소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언제 저 양반들의 덮어씌우기에 당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김풍원은 잠시 병연의 얼굴을 살폈다. 병연은 혼자서 술잔을 채우고 또 비우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양반들의 먹잇감이 되는 이 더러운 위치에서 벗어나야겠다 하는 생각은 우리 중인들이 절치부심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중인으로 양반의 반열에 나아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유일한 길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길 또한 바늘구멍보다 좁아서 현실성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젊은 선비에 대해 알기까지는 그랬습니다. 병연은 여전히 술만 마시고 있었다. 풍헌이 무릎걸음으로 앞으로 다가와 병연의 손목을 끌어잡았다. 과거입니다. 직년시에서 대과에 입격하면 중인의 신분에서 더 이상 고달픈 핍박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끝까지 털로에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벼슬 같은 거 부러워해 본 일이 없습니다. 양반의 반열에 오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만 된다면 나는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자손들이 양반의 그늘에서 벗어나 살 수만 있다면 당장 죽어도 한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다 드리겠소. 내 재산, 내 여식, 그리고 내가 지닌 모든 것을 다 드리지요. 선비께서 나를 대신하여 과거에 입격해 주시오. 내가 과거에 입격하는 것이 어째서 풍원 어른의 소원을 푸는 일이 됩니까? 그것을 모르겠습니다. 알면서 뭘 그러시오. 백일장에 나가봐서 알겠지만 과장은 그보다 더 문란합니다. 자명과 대명은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풍경이고 미리 입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소문도 그르지 않을 정도입니다. 다만 그런 노름들마저 양반들끼리의 이야기이니 우리 같은 중인들이 어쨌든 실력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 실력을 조금 빌리자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과거 때 제가 풍원 어른을 대신하여 풍원 어른의 이름으로 과거를 보아달라, 그 말씀이지요? 말하자면 그렇지요. 갑자기 속에서 울컥하고 덩어리가 올라왔다. 어젯밤 먹은 술까지 쏟아져 나왔다. 미처 피하지 못한 풍헌의 옷자락에 더러운 것이 고스란히 쏟아졌다.
다 토한 후에 병현은 문을 박차고 나왔다. 소생의 몸뚱이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는 길을 먼저 알고 반응합니다. 이것으로 후한 대접에 대한 갚음은 되지 못할 것이나 워낙 가진 것이라고는 오장육부에 담은 것뿐이니 해량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병현은 아내에게 말했다. 길을 떠날 생각인데 괜찮겠소?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정해진 것은 없소. 여기 있다가는 아무래도 제명에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어디 뿌리 내리고 살 만한 땅이 없는가 살펴보고 오겠소. 금강산에 가보세요. 아내가 말했다. 내 팔자에 무슨 금강산 구경 다니게 됐소? 구경이 아닙니다. 공부지요. 공부 따위는 이제 더 하지 않을 거요. 알아요. 그런 공부 더 하실 필요 없어요. 친정 할아버지께서 생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조선의 선비들에게 금강산은 길이다. 길? 절벽을 만났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을 때, 금강산에 가면 길이 보인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뜻을 알 길이 없지만 서방님은 글을 읽었으니 아시겠지요. 나도 모르겠소. 그러나 금강산으로 가겠소. 그렇게 하세요. 어디로 떠나든 언제 돌아오든 알고 계셔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요? 돌아오시면 아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들인지 딸인지는 천지신명만 아시는 일이고요. 그는 아내의 배를 보았다. 삼배치마 속에 무슨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임신을 했다니까 그런 줄 알면 그만이었다. 생명이 태어난다. 이 더러운 세상에 또 하나의 비극적인 생명이 태어난다. 그래서 어쩌자는 것이냐? 금강산이 길이라는 말, 아내의 조부가 했다는 그 말을 실감한 것은 금강산 초입인 단발령에 올라섰을 때부터였다. 영월을 떠날 때는 늦봄이었으나 금강산에 이르렀을 때는 여름이 한창이었다. 영월 동강과 마대산 골짜기에 파묻혀 사는 동안 산이라면 신물이 날 정도로 눈에 익고 귀에 익고 피부에 익었다. 덕택의 산속에서도 길을 잘 찾았고 배고프면 소나무 등거를 파헤치고 복령이라도 케어요기를 할 줄 알았다. 비가 오면 비를 피해 몸을 숨길 장소가 어디 있는지도 감으로 알았다. 산의 뼈다귀인 바위와 살인 흙과 계곡인 물이 혈액처럼 흘러 순환하는 도리도 알았다. 금강인들 그 도리를 넘어 존재하지 않을 것인즉 별것이겠느냐 하는 심정으로 단발령 고개 위에 올라섰다가 병현은 컥하고 숨이 막혀버렸다. 이승의 것이라 할 수 없는 풍광들이 눈앞에 펼쳐지니 절로 오늘 죽어도 좋다는 절박한 심정이 되었다. 그리고 이 금강산을 돌아 다시 속진으로 나갈 때는 이미 어제의 내가 아닐 것이라는 예감이 왔다. 금강산 이 길이라는 것은 이런 예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었을까? 병현은 아내를 생각하며 쓴 웃음을 지었다. 아내가 제법 풍어를 한다는 것을 늦게나마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병현은 곧 쓴 웃음을 거두었다. 어쩌면 아내야말로 사람이 사는 세상의 진실, 글을 읽고 쓰는 도리의 참된 모습을 꿰뚫어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글재주가 좋다고 남들도 말하고 스스로 자부해온 자신이야말로 세상사의 껍데기만 보고 허황한 글줄이나 읊으며 살아온 엉터리가 아닐까? 백일장에서 붓끝에 바람을 날리며 지었던 글 같지 않은 글을 생각하자 뼛속에서 식은 땀이 배어나왔다. 혼자 웃다가 혼자 얼굴을 찡그리고 무슨 생각을 그다지 골똘하게 지었다 허물었다 하시오? 깨어진 오지사발처럼 걸걸하게 쉰 목소리였다. 병현은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건봉사에서 며칠 동안 요사를 함께 썼던 자칭 땡초 서봉안이었다. 건봉사에서 무슨 도회를 열기 위해 동무들을 기다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도회를 한다고는 했지만 건봉사에서 한다고는 하지 않았소. 그럼 금강산을 지척에 두고 건봉사에서 도회를 하다니 말이나 되는 소리요? 땡초 서봉안과 이야기할 때는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벌컥 화를 내어 주먹이 날아올 것 같기 때문이었다. 대개의 사람들은 말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그 사람의 심지까지는 몰라도 무엇을 하는 어떤 사람인지 정도는 짐작할 수 있는 법인데 서봉안이라는 자는 며칠을 한 방에서 먹고 자고 거친 숨과 땀 냄새를 지척에서 느꼈으면서도 도무지 짐작하는 곳이 없었다. 스스로 말한 것처럼 땡초 같기도 했고 어쩌다가 유식한 말을 뱉을 때는 글줄이나 읽다가 물러나 앉은 양반 떨거지 같기도 했다. 거칠고 사나울 때는
화적 패거리 같다가 속눈물을 흘리며 살가울 때는 군자의 도리를 익힌 사람 같았다. 한 몸뚱이에 이처럼 복잡한 인격을 동시에 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병연으로서는 놀라운 일이었다. 처사께서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제기랄. 병연은 목을 움츠렸다. 날아온 것은 주먹이 아니라 거친 한숨이었다. 난 땡초 서봉아니요. 이제 됐소? 됐습니다. 병연은 시인했다. 이제 내가 묻겠소. 잘 대답해야 하오. 단발령 고갯마루 멀리 금강산의 크고 작은 연봉들이 여인의 옷자락처럼 유혹하고 서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병연은 때 아닌 시험을 치르는 형국이었다. 형씨는 이름을 김병연이라 하고 호는 난고 자는 성심 영월 땅에서 왔고 할아비가 서북결란 때 참수당한 김익순이고 아비는 남해로 귀양 갔다가 화병으로 죽은 김한근이라. 맞소? 남의 집안 내력을 무슨 재주로 그리 소상하게 조사해 놓았습니까? 병연은 공포를 느꼈다. 건봉사 요사에서 함께 기식하면서 당신에 대한 애정을 가졌기 때문이었소. 혼례를 하자면 상대방 집안 내력을 조사하는 것과 같은 이치요. 나는 누구와 혼례할 생각이 없소. 조만간 자식이 태어나기로 돼 있어요. 이런 제길 누가 당신하고 혼례하자고 했소? 말이 그렇다는 거지. 말하자면 당신하고 동무가 되면 어떨까 생각했을 뿐이요. 싫으면 말고 나는 장안사로 가오. 노자도 떨어진 것 같은데 금강산에 왔다고 절로 배가 부르지는 않소. 물 좋고 산 좋으나 밤에는 5자 몸뚱이 누울 자리가 필요하오. 생각이 나거든 장안사로 오시오. 그 전에 한마디만 물읍시다. 양반이라는 것들이 세상을 제놈들 손안에 떡 나눠 먹듯이 먹어치우는 것이 잘된 일이라 생각하오. 게다가 요즘은 양반이라는 것들이 수가 늘어나서 저들끼리 잡아먹기 시합을 벌이는데 이것을 두고 당쟁이라 합니다. 그 등살에 우리 같은 상놈들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팔자를 타고난 거요. 이래도 되는 거요? 안 되지요. 병연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안 되면? 엎어야지요. 땡초들이 화질이나 하지 말고 한번 엎어보시오. 서봉아는 짐짓무심한 표정으로 멀리 비로봉이 정상에 눈길을 멈추고 있었다. 내가 왜 당신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어?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서봉안이라는 땡초가 자신을 뒤쫓아 온 것만은 사실인 듯했다. 이것 때문이요. 봉안은 바람 속에서 꼬깃꼬깃 접어놓은 종이 한 장을 꺼내어 펼쳤다. 얼른 보니 자신이 쓴 글이었다. 봉안은 그것을 읽어 내려갔다. 사각송반 죽일기 내 다리 소나무 밥상에 올려놓은 죽 한 그릇. 천광운영 공배해 하늘빛과 구름 그림자가 오락가락하는구나. 주인막도 무한색 주인 양반 무한해하지 마오. 오해 청산 도술에 청산이 물에 비치니 그 안이 좋소. 이 시를 당신이 내게 주었소. 건봉사 땡초 무여스님이 계곡에서 곡차를 내놓았을 때 당신은 정신없이 마시고 고함을 지르고 울다가 이 시를 꺼내 내게 주었소. 영월에서 금강산을 바라고 올라오다가 인제쯤에서 찌그러진 농가에서 하룻밤 유숙했는데 혼자 사는 사내가 하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축사발을 내놓고는 무안해하기에 당신이 이런 시를 써서 답례했다고 하지 않았소? 그러나 사내는 글을 읽을 줄 모르니 가져가시라고 해서 바랑에 넣어둔 것이라 했소. 당신은 그날 곡차에 취해서 자신이 대역죄인 김익순의 손자라는 것도 밝혔고 그것을 백일장에서 격투하여 장원 먹은 얘기도 했소. 내가 당신의 내력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당신 입으로 잘잘 쏟아냈던 거요. 도대체 젊은 사람이 술을 너무 마시고 마셨다 하면 정신을 잃고 정신을 잃으면 아무 말이나 마구 쏟아내는 성격이었소. 위험하니 조심하시오. 아예 내놓고 미친 척하고 살아가든가. 그런데 이 시는 서봉아는 구겨진 종이를 곱게 펴면서 그 속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를 입속에서 씹고 맛을 삼켰다. 나는 시 같은 것은 잘 모르고 글자는 좀 알지만 시라는 것은 백해무익한 말장난이고 그 재주로 사람을 뽑아 나라 일을 맡긴다는 것 또한 말도 안 되는 개소리라 생각하오. 그런데 정다산이라는 양반 이름을 들어보았소? 그 양반이 객적은 짓을 하다가 귀양살이를 한다기에 나와 내 동무 선어씨 초막에 찾아가 만나보았는데 이 양반도 시를 잘하더만 그 시라는 것이 구구절절 양반을 질타하고 곤궁한 백성의 살림을 보듬는 내용이라. 권세에 취하여 허벅지를 긁고 있는 놈들이 자다가 깜짝 놀라 경기를 일으킬 만하더만 그 다산이 말합니다. 곤궁한 백성을 보듬지 못하는 시는 시가 아니라 가짜다 하고 말이오. 그 대단한 선생이 하는 말이니 나는 그런 줄 알았소. 세상에는 진짜 시와 가짜 시가 있는데 다산의 시는 진짜 시이고
이태배기 같은 술미치광이의 노름은 가짜다 하고 말이오. 그랬는데 당신의 시를 보게 되었소. 다산처럼 누구를 가르치려 들지 않고 무게를 잡아서 거창한 이치를 밝히지도 않는데 당신의 시에서는 눈물이 절로 나오. 백성의 공고함을 보듬어 살피는 시가 아니라 백성의 피눈물 나는 가슴 속에서 그 눈물로 써내려간 시가 바로 이런 거다 하고 깨달은 거요. 건봉사 땡초 무여도 나와 같은 생각이었소. 어때요? 내가 여기까지 당신을 뒤쫓아온 이유를 조금 알겠소. 대답을 듣지 않고 서봉하는 말을 이었다. 당신 같은 글쟁이가 필요하오. 백일장에서 장원했던 그 솜씨면 세상을 뒤엎을 비상한 글이 나올 수 있을 거요. 그런 재주 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려면 양반놈들 뒤나 닦아줬지. 별 도리 있겠소? 세상을 바꾸는 일에 써보시오. 우리 동무들은 무식해서 머리와 가슴 속에 품은 생각을 문장으로 만들 재주가 없단 말이야. 자, 그럼 금강산에 머무는 동안에도 그렇고 속진에 나가 살 때도 그렇고 어디로 가나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쉽게 다 만날 수 있을 거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땡초 서봉하는 날쌘걸음으로 가버렸다. 땅바닥에 떨어진 봉안의 말을 주워 담아보니 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었다. 세상을 뒤집을 요량으로 만든 패거리 중에 한 사람이고 글 잘하는 서생이 필요하며 병연을 찍었고 마음이 내키면 언제든지 일당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이었다. 그리고 그 일당은 지금 금강산에서 도회를 열 참이었다. 장안산은 북적거리고 있었다. 백천동 계곡수가 바위를 타고 넘어서 굳히며 내뿜는 소리에 귀가 멍할 지경인데 만천교를 건너 산문으로 이어지는 숲길에는 오가는 사람들의 발길이 저자처럼 붐볐다. 어쩌자고 이 산속에까지 교자를 타고 온 양반도 있었고 뒤따르는 사인교의 도기생인지 부인인지 곱게 차려입은 여인네들이 교자 밖으로 목을 빼어 백천동의 물소리를 눈에 담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사대부와 여인들의 교자를 매거나 짐바리를 짊어지고 따라온 종놈들이 서로 먼저 가려고 어깨를 비집었다. 그놈들은 다 떨어진 남루에 해진 집신 하나, 보침 하나, 가볍게 허리에 매달고 있는 병연을 길 옆으로 밀어넣을 듯이 스치고 지나갔다. 일주문 한쪽 기둥에는 일도산문 만사효라는 글귀가 최근 다시 덧입혔는지 검은 먹의 윤기를 머금은 채 나그네의 발길을 잠시 붙들었다. 한번 산문에 들어서면 만사가 그친다. 병연은 생각했다. 정말 만사가 그치는 것일까? 산문에 들어서면서 세상의 일을 버리라는 강력한 경고의 소리가 아닐까? 그렇다면 산문에 들어서는 사람들조차 만사 그치기가 그토록 어렵다는 반증이 아니겠는가? 그치고 싶지 않다. 버리고 싶지도 않다. 병연은 중이 될 일을 여러 번 끈질기게 생각해 본 일이 있었다. 그러나 번뇌가 곧보리라 했듯이 번뇌를 버리면 사람은 사람이기를 멈추는 것 아니겠는가? 번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는 몇 번이나 산문 앞에서 발길을 돌렸었다. 신라버풍왕 때 창건된 이 고찰은 창건 당시부터 규모가 컸으나 고려 충해왕 때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된 기씨가 황제와 태자의 복을 빌기 위해 거에게 내탕을 들여 중건함으로써 금강산 내의 대표적인 사찰은 물론이고 나라 안 불교의 수사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임난의 병화로 소실되고 겨우 대웅보전, 지성지전 등의 당우 몇 채와 만세로 등 누각과 일주문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납작하게 엎드린 요사체 몇 채는 근년에 지은 것이라 품격이 거칠었다. 옛 영화의 몸체를 대부분 잃고 날개 몇 개만 남아있을 뿐인데도 장안사의 위용이 나그네를 압도하는 것은 아마도 절간을 둘러싸고 있는 금강산의 봉우리들이 뿜어내는 정기 탓일 것이었다. 여름이라 하나 산속의 밤은 일찍 찾아온다. 서둘러 주지나 원주 스님을 만나 묵을 곳을 허락받아 놓지 않으면 어려운 신세가 된다. 영월에서 금강산까지 천리 가까운 이정을 돌아오면서 깨달은 이치였다. 대계절간은 산속에 처박혀 있으니 길을 벗어나 산속으로 암자를 찾아갔다가 잘 곳을 마련하지 못하고 허탕치는 날은 꼼짝없이 나무 밑이나 바위 틈에서 짐승처럼 몸을 뉘어야 했다. 만세로를 지나 대웅전 앞으로 나가니 마당에는 거창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었다. 누군가의 49제 천도제가 열리고 있는 듯
마침 영가를 태운 가마가 탑을 돌아 서천의 극락으로 보내지는 순서가 진행되고 있었다. 20명 가까운 스님들이 행렬의 앞에 서고 그보다 더 많은 수의 망자 가족이 아미타불을 염송하면서 뒤따르고 있었다. 마당가에는 수종배와 구경꾼들이 가득 들어차 있었다. 이 깊은 산 중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이처럼 거창한 행사가 벌어지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어쨌든 제가 있는 날은 절에도 먹을거리가 풍성해서 나그네의 마른 입도 덩달아 즐거워지게 마련이다. 사람이 들끓으니 중들의 인심도 넉넉해지는 법이다. 구경꾼들 옆에 끼어 법요식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옆구리를 쿡 건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돌아보니 서봉한 땡초였다. 그는 땡초 흉내를 내기 위해 입고 있던 중옷을 벗고 도포의 갓을 쓴 선비 차림이었다. 방부를 드렸소? 참선할 남자도 아닌데 방부라니요. 잔치가 벌어졌으니 인심도 후하겠지요. 큰 서봉하는 콧방귀를 뀌었다. 저기 둘러선 사람들 보이시오? 저 사람들이 오늘 밤 모두 이 절에서 신세를 져야 하오. 인심이 넉넉하기는커녕 이미 머물던 사람들도 내쫓아야 할 판이오. 오늘은 저 사람들의 세상이니까. 누구요? 홍문관 부제학 박학익에 붙인 49제라 하오. 홍문관 부제학이라. 정산품이지. 시골 촌놈이 높으신 나리들의 풍계를 알기나 하오. 어쨌든 홍문관은 청직이고 옥당은 유학의 근본인데 이 사람이 비록 정산품이기는 하나 조만간 도승지의 직제학을 겸하는 직위에 오를 것이 분명한 세도가의 자식이니 문전에 기름이 좌르르 흐른다는 소문이지. 이자가 도성에서 입에 바르기는 유학이고 공맹인데 속으로 돌아앉아 서는 불가에 의탁하여 안심인명을 기원하니 앞뒤 안 맞고 겉과 속이 다르기가 이처럼 심한 거요. 덕택의 절간중들도 먹고 살게 되었으니 즐거운 일이기는 하지만 혹시 고려 때 기왕을 하는 여자 얘기 들어본 일 있소? 고려 여자로는 억세게 출세한 여자지. 장안사중창했던 보살님이라는 정도는 알고 있구먼. 그 기왕후가 당시 돈으로 천금을 이 절에 내놓아 여러 불당을 지었다는 것 아니오. 그만은 못하겠지만 부제학 나리의 재산도 만금이라는 소문이고 적어도 수천 냥은 시주할 것이라는 소문이니 장안사가 다시 한번 거찰로 둔갑할 날이 왔소이다.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못하러 여기 왔느냐? 동무들은 어디 있느냐 하고 묻고 싶은 거요? 오늘 밤 지나보면 모두 알게 될 거요. 그보다 당신 신세가 딱해 보이는데 여기 중들은 지금 저 모양으로 법요식을 하면서 마음으로는 잿밥에만 정신이 얼추나가 있는 판이라 당신 같은 거렁뱅이 몰골의 촌놈을 상대도 하지 않을 거요. 저 앞 획천으로 나가면 너럭바위가 있소. 그곳에 주지스님이 한양에서 온 선비들 몇 사람을 접대하느라 함께 노닥거리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집시다 하고 청을 넣어보시오. 아니면 그자들이 지금 종이를 펴놓고 그 잘난 글을 지으면서 놀고 있으니 솜씨 한번 발휘해 보시든가. 너럭바위는 지척에 있었다. 이름 그대로 법석을 열기에 좋을 정도로 널찍한 바위가 백천의 급한 물기를 가로막으면서 펑퍼짐하게 버티고 있었다. 서봉안이 말한 대로 바위 위에 주지스님과 선비 차림의 손님 7명이 앉아 있었다. 차상인지 술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음식상도 있었고 지필묵을 갖추고 무엇을 쓰면서 한가로운 놀이에 세월을 썩이고 있었다. 병연이 바위 위로 올라가자 그들은 잠시 병연을 돌아보고 이맛살을 찌푸렸다. 주지가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 남루한 거렁뱅이를 내쫓을 행자나 수종배를 찾는 모양인데 그런 자들은 모두 쟤를 구경하느라 정신이 없는지 주변에는 마침 아무도 없었다. 주지 스님은 마침 붓을 들고 무엇을 쓰려던 참이었다. 그는 병연이 거슬리기는 하지만 모른 척하고 하던 일을 계속했다. 주지는 붓을 꾹꾹 눌러 황벽형에라 쓰고 설명했다. 황벽 스님이 개원사에 있을 때 재상배유가 와서 절간벽에 그려 진조사 스님들의 그림을 보고 마침 지나가던 원주에게 물었습니다. 저건 누구의 초상이요? 원주가 큰 스님들의 초상입니다. 하고 대답했지요. 배유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럴듯한 그림인데 큰 스님들은 어디 계시오? 원주가 말문이 막혀 대답을 못하자 배유가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했습니다. 이곳에도 참선하는 스님이 있기나 하오. 희운이라는 수자가 있는데 만나보시지요. 이리하여 황벽과 배유의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황벽이 배유에게 마음대로 물어보시오 하자 배유가 또 초상화는 그럴듯한데 큰 스님들은 어디 계시오? 하고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선사가 상공소하고 불렀어요. 배유가 예 하고 대답하자 선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계시오? 그 순간 배유는 크게 깨달았습니다. 불가의 기연은 대체로 이와 같이 활달무해하고 단도직입입니다. 좋습니다. 참으로 좋은 법문을 들었소이다. 금강산에 와서 이런 기연을 듣다니 답답한 가슴이 확 트이는 것 같소. 그러나 그래서 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것이오? 저 젊은이는 대체 누구요? 좌중에서 가장 늙은 선비가 말했다. 산에 오기 위해 간편하게 차려입었는데도 지체 있는 양반이 기품이 몸에 밴 사람들이었다. 오늘 천도제의 공양주인 정삼품 부재학의 권세를 떠받치는 일족이거나 붕당일 것이었다. 그들 중 가장 연장자가 주지스님에게 대꾸를 하다 말고 갑자기 병연에게 눈길을 돌렸다. 예, 금강산을 구경 온 시골 사람입니다. 날이 저물어 더 갈 수가 없기에 하룻밤 신세를 지려고 주지스님을 뵈러 왔습니다. 병연은 허리를 굽히며 공손하게 청했다. 불당을 객관으로 착각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려 주지는 병연의 행색을 훑어보고 고개를 돌려버리더니 마침 생각났다는 듯이 늙은 선비에게 말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진 것이냐고 하문하셨습니까? 달라진 것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으나 마음의 근본을 꿰뚫어 버렸으니 이전의 배유가 아닌 부처님의 현전한 모습이 된 것이지요. 부처 되기가 그리 간단하단 말이오? 부처가 아닌 것이 부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부처인 것을 미혹하여 깨닫지 못하다가 비로소 현전하여 깨달은 것일 뿐이니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일행 중에서 나이가 병연과 비슷한 젊은 선비가 일어나더니 그의 소매를 잡았다. 자, 이리로 앉으시오. 혹시 그를 아시면 이 범상치 않은 산천에서 솟구치는 것이 있을 것이오. 한술 퍼 보시겠소? 주지가 고개를 저으면서 뱉었다. 하긴 개나소나 풍어를 하는 세상이니 병연은 젊은 선비가 내밀어준 붓을 받아들고 돌아앉아 종이 위에 거침없이 써내려갔다. 승수단단, 한마랑, 둥글둥글한 중놈의 대가리는 땀 흘린 말 불알 같고 유두첨첨 자구신, 뾰족한 선비 대가리는 앉은 개조지로다. 성령동령, 영동정, 목소리는 굴이 방울 굴리는 소리 같고 목약흑초, 낙백죽, 눈알은 흰죽에 떨어진 산초알 같네. 쓰기를 마치자 병연은 종이를 접어 주지 앞으로 밀어놓고 횡하니 너럭바위에서 뛰어내렸다. 그리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만천교를 건너 숲속으로 묻혀버렸다. 너럭바위에서 젊은 선비가 터뜨리는 웃음소리가 뒷꼭지에 닿았다. 와, 말불알과 개조지라. 말불알과 개조지라. 금강산 1만 2천 봉에는 봉우리마다 골짜기마다 암자가 있다는 말은 사실이었다. 만천교를 넘어 깊은 계곡 속으로 조금 들어가자 곧 관음암이라는 암자 표지가 나왔다. 사람 키에 2대나 되는 높이의 펑퍼짐한 바위 표면에 글자를 쪼아 깊이 새겨놓은 표지였다. 암자 표지 옆에 병풍처럼 생긴 바위에는 관음암시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자세히 보니 넓은 바위마다 누군가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돌의 이름을 새겨놓으면 돌과 함께 생명도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으로 아름다운 바위마다 피멍을 들여놓고 있었다. 어리석은 놈들. 관음암은 관음봉 허리쯤에 있었다. 그림 같은 바위 병풍을 뒤로 하고 눈 아래에 장안사 본사를 내려다보는 자리였다. 암자의 주지는 나이가 70은 넘겼을 성싶어 보이는 늙은 스님이었다. 이곳은 좁은 암자입니다. 게다가 항거에 들어간 대중들이 정진하고 있는 도량입니다. 저 아래의 본사처럼 항거 중에도 천도제를 지내는 그런 절간하고는 다릅니다. 재워드릴 수 없어 죄송하오만 본사로 내려가 보시지요. 본사에서 쫓겨오는 길입니다. 병연은 발 아래 장안사 본사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스님께서도 쫓아내시면 산속의 한 마리 짐승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채공간이든 해우소든
아무 곳에서나 하룻밤 신세지고 가겠습니다. 늙은 스님은 행자 둘이 머무는 작은 골방에 그를 안내했다. 행자들은 초저녁인데도 벌써 잠이 들어 있었다. 병연은 행자들의 발치에 쪼그리고 누웠다. 고단했기 때문에 그도 곧 잠의 바다 속에 잠겼다. 그러나 장안사 본사는 상황이 달랐다. 전도제를 마무리하고 스님들과 시주, 그리고 종놈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 무렵 손님들이 들이닥쳤다. 여남은 명의 도적들이 시퍼런 칼날을 앞세우고 방마다 쳐들어가 막 잠이 들려던 스님과 속인들을 밧줄로 꽁꽁 묶어 마당에 동댕이 쳤다. 도적들은 절간에서 재물을 어디에 어떻게 쌓아두는지 손바닥 들여다보듯 잘 알고 있었다. 주지 스님의 보료 밑에서도 많은 양의 엽전 꾸러미와 어음 쪼가리를 찾아 들고 나왔다. 패거리들이 절간을 샅샅이 뒤지면서 재물을 끌어내는 동안 패거리에 두목인 듯한 자는 마당에 모아놓은 이 절주인과 손님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도적들은 수건이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마치 맡겨놓은 재물을 가지러 제 집에 찾아온 사람들처럼 당당했고 그 행동은 능숙했다. 당신들 패거리 이름이 무엇이오? 낮에 병연에게 시를 지어보라고 권했던 젊은 선비가 도적의 두목에게 말을 걸었다. 그건 왜 묻소? 두목 서봉하니 칼날을 젊은 선비의 목줄에 갖다 대고 반문했다. 젊은 선비는 목에 닿은 칼날을 성가시다는 몸짓으로 밀어냈다. 들은 풍월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뿐이오. 금강산과 지리산에 큰 도적의 무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오늘 당신들을 보니 제법 세력이 있는 도적들인 것 같소. 아는 척을 하니 일러주리다. 우린 금강산을 근거로 활약하는 목단 설도 지리산을 근거로 하는 추설도 아니오. 한양에서 활약하는 살주계, 활빈당이오. 홍길동 선생이 만든 후로 세상을 바로잡을 때까지 활약할 것이오. 하늘이 못다한 일을 대신하는 것이니 행여 한양에 돌아가 우리를 도륙낼 생각 같은 것은 하지 마시오. 밤중에 칼날이 당신들 목줄기에 파고들 것이니 세상을 뒤집어 엎을 생각으로 나를 만나고 싶거든 한양성문 밖에 청파로 오시오. 청파에 와서 홍길동을 찾으시오. 오늘 빌려간 재물을 달라 하면 안 돼요. 재물은 원래 임자가 없는 것이오늘 당신들 것도 아니기 때문이오. 도적들은 값진 재물만 골라 잘 정리한 후 나누어 짊어지고 떠나버렸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마당에 굴비처럼 묶여있던 스님들과 한양시주들은 끈을 풀고 방으로 돌아갔다. 종놈들은 즉각 도적을 추격하여 뒤를 쫓았으나 공연한 헛수고였다. 그들은 기껏 가까운 남자나 몇 군데 뒤지고 다녔을 뿐이었다. 새벽녘의 병연은 일찍 세상을 버린 아버지 김한근을 보았다. 아버지도 생전의 소원이 금강산을 유람하는 것이었다지. 이런 식의 거지 행세 말고 당당하게 수종배들을 거느리고 중들의 영접을 받으며 유람하고 싶었겠지. 아버지, 그런 유람이라면 안 하신 것이 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데 누군가 옆구리를 세차게 지르는 바람에 숨이 컥 막혔다. 눈을 떠보니 양반집 노비들 같아 보인 건장한 산에 둘이 내려다보고 서 있었다. 이놈 맞아요, 선달님. 한 놈은 노비이고 선달로 불리는 한 놈은 청직이나 되는 것 같았다. 이놈이 바로 어제 저녁 너럭바위에서 이상한 시를 지어놓고 도망간 그 놈이 맞다니까요. 적도들과 내통하고 신호를 보낸 놈이야요. 적도라. 병연은 짐작가는 일이 있었다. 서봉안의 일당이 장안사에서 열기로 했다는 도회가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갔다. 그들은 어제 홍문관 부재학의 49제를 털기 위해 모인 것이었다. 아마 49제를 기해 장안사를 크게 중창할 재물을 내놓는다는 비밀을 알고 준비했을 것이다. 그리고 거사는 성공한 모양이었다. 나는 적도가 아니오. 주먹이 덩치에 날아왔다. 내 놈이 적도인지 아닌지는 추국해보면 알 일이니 내려가 보자고. 두 손을 뒤로 묶인 채 병연은 장안사 본사로 끌려 내려왔다. 어제 잔치집 같았던 장안사는 오늘은 초상집 그대로였다. 주지의 말불알 같은 머리가 삶은 말고기처럼 시뻘겋게 달아 있었다. 저놈을 치면 일당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날이 저놈을 잡아 족치시오. 안 됩니다. 어제 시를 지어보라고 권했던 젊은 선비가 가로막고 나섰다. 저 사람이 도적과 한패라면 굳이 잠자리를 구걸하러 청하지도 않았을 터이고
이미 도적질한 물건을 가지고 도망을 갔어야 이치에 맞는 일입니다. 태연하게 암자에서 자고 있는 사람을 끌어다 놓고 엉뚱하게도 적에게 당한 분풀이를 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풀어주셔야 합니다. 늙은 선비가 커기침을 하면서 입을 열었다. 내 놈이 적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적도라는 증거가 없기에 일단 놓아주겠다. 어디서 배운 더러운 언어로 시궁창 같은 시를 만들어내느냐. 그것도 죄는 아니니 다그칠 까닭이야 있겠느냐. 내 혼백이 뒤숭숭하여 제명에 죽지 못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앞으로는 그런 따위를 그리라고 읊지 말아라. 에이, 저자를 쫓아버려. 하인들이 병연의 손을 묶은 끈을 풀어주고 떠밀었다. 병연은 앞으로 고꾸라져 땅바닥에 이마를 찧었다. 그가 머리를 들었을 때 얼굴 앞에 손이 하나 나와 있었다. 고개를 들어보니 젊은 선비였다. 정현덕이라고 합니다. 수모를 용서하시오. 어젯밤 적도들이 장안사를 털어갔습니다. 그 때문에 분이 치받쳐 올라 저러는 것이니 마음에 두지 마시오. 어제 시는 도무지 세상에 없던 파격이었소. 다시 뵐 날이 있었으면 합니다만. 병연은 대꾸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다. 젊은 선비가 일주문 앞에까지 쫓아왔다. 두 가지를 말하리다. 하나는 더 이상 금강산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시오. 화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하나는 한양으로 오시오. 한양에서 나를 찾으시오. 그 뛰어난 재주를 산중에서 썩힐 생각이 아니라면 한양에서 만납시다. 내친 김에 한 가지만 더 말하리다. 나는 어제 법당 앞마당에서 당신이 수상한 장정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았소. 그때는 무심하게 보고 너럭바위로 갔는데 잠시 후 당신이 나타나서 그 파격적인 시를 남기고 떠난 거요. 당신과 얘기를 하던 그자가 어제 저녁 장 안사를 몽땅 털어간 일당의 괴수였소. 그 얼굴도 내가 똑똑히 보았는데 분명 낮에 당신하고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자였소. 그자와 어떤 인연인지 묻지 않겠소. 다만 금강산에서 더 노닥거리지 말고 떠나야 할 이유로는 충분할 거라 생각하오. 어때요? 한양에 오겠소? 젊은 선비는 범접하기 어려운 위험을 지니고 있었다. 가리다. 병연은 대답했다. 한양이라 어디선가 꿈에서도 부르는 소리가 있었다. 한양이라는 이름이 지닌 마법의 소리였다. 이대로 살다 죽어서는 안 된다. 산속에서 고사리 죽이나 쑤어 먹으면서 부학난 마누라와 자식들 바라보며 살아서는 안 된다. 차라리 죽을 망정. 한양에서는 기회가 있으리라.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는 세상. 잘만 하면 패족의 멍에도 벗을 수 있을 것이다. 그 기회도 한양에 가서 살아야 올지 말지 할 것이다. 병연은 정현덕과 한양에서 만나기로 다시 한번 약조하고 헤어졌다. 산골에는 가을이 일찍 찾아오고 가을이 왔다 하면 곧 겨울이 따라온다. 도라지, 더덕잎이 노랗게 물들어 잡초들 속에서 식별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무렵 아내 황씨는 처자일을 낳았다. 아들이었다. 안동김 씨 학렬에 따라 균자를 넣어 학균이라 이름 지었다. 학균은 허약한 아이였다. 태어나면서 무엇에 질린 것인지 울지도 못했다. 사흘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울음을 터뜨렸는데 그 소리도 아주 가늘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는 젖이 충분하지 못했다. 부족한 젖을 빨며 보채는 어린아이를 보다 못해 할머니인 이 씨가 영월에서 돼지 족발 하나를 어렵게 구해왔다. 그것을 구워 먹었으나 황 씨의 젖은 여전히 마른 샘물처럼 솟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황 씨는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누워있지도 않았다. 그녀는 아이를 낳은 바로 다음 날 산으로 올라갔다. 도라지와 더덕은 지금 캐지 않으면 줄기와 잎이 시들어지고 눈 속에 묻혀버린다. 부지런히 산속을 헤맸고 그때마다 소쿨이 가득 진한 산냄새가 나는 도라지, 더덕을 가득 담아 돌아왔다. 병연은 집 뒤편에 비스듬한 산줄기를 개간하기 시작했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절반씩 어울려 사람의 허벅지 굵기로 밀생한 땅이었다. 우선 나무들을 베어내고 뿌리를 파헤쳤다. 소나무 뿌리 하나 파헤쳐 캐내는데 반나절이 걸렸다. 작은 밭되기 하나 만들려면
3년은 걸릴 것 같았다. 그러나 식구가 하나 늘었다. 고구마나 감자, 옥수수를 심어 아이의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십상이다. 그는 종일 나무 뿌리와 씨름했다. 아내가 아이 젖을 물리다가 산에서 도라지를 캐다가 병연에게 마실 물을 갖다 주다가 종종 걸음으로 바쁘게 오가는 것을 볼 때마다 울컥하고 치밀어 오르는 핏덩이 같은 것을 속으로 삼켜야 했다. 저 아이는 허약하다. 산골에서 화전민으로 살게 했다가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뜰 것이다. 그를 잃게 하면 앞이 꽉 막힌 길 아닌 길을 저 어린 것에게 가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어이하여 어머니는 나로 하여금 서당에서 그를 잃게 했지만 그것은 실수였다. 학균이 제 명대로 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우리 가족의 삶을 친친 감고 있는 이 멍에와 고리를 끊어 놓아야 한다. 금강산에서 만났던 한양 양반들의 턱없이 거들먹거리는 꼴을 생각하면 오싹 소름이 돋았다. 그러나 정현덕이라는 젊은 선비, 그런 선비들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기회는 얼마든지 찾아올 수도 있을 것이다. 오두막 봉창 너머로 학교의 울음소리, 그것을 달래는 어미의 목소리를 바람결에 들으면서 병연은 한양을 떠올렸다. 그러나 쉽게 떠나지는 못했다. 긴 겨울이 왔다. 산골짜기는 흰눈에 덮였다. 노루와 고라니들이 먹을 것을 찾아 오두막 주변을 기웃거렸으나 배가 고프기는 사람도 마찬가지였다. 아내가 화전을 일구어 거두어들인 곡식이라고는 감자 2말과 옥수수 3알이 전부였다. 거기다 여름 내내 모아놓은 산나물 말린 것을 섞어 멀건 죽을 끓여 놓은 것이 음식의 전부였다. 그나마 겨울은 해가 짧은 것이 다행이었다. 먹지도 못하고 젖을 물리는 바람에 아내 황씨는 부황이 들었다. 얼굴이 부어올랐고 손발도 부었다. 아이도 비쩍 말라 다리와 가슴 뼈가 앙상하게 드러났다. 겨울이 다가도록 곧불을 달고 있었다. 병연은 이 가엾은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했다. 눈을 헤치고 산으로 들어가 뗄나무를 해왔고 군부를 지폈다. 아내를 대신하여 죽을 끓였고 동강으로 내려가 얼음장을 깨고 메기를 낚아오기도 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왔다. 아이는 자라서 걷기 시작했다. 작년 가을부터 봄까지 개가 나여 씨를 뿌린 밭에서 옥수수가 몇 말 열렸다. 그는 몸이 으스러지도록 땅을 팠다. 소나무 뿌리와 씨름하고 참나무 뿌리와 싸웠다. 땅 속에 깊이 엉겨있는 철쭉의 뿌리를 가볍게 생각하고 잡아당기다가 허리를 다쳐 며칠 꼼짝 못하고 누워있기도 했다. 그러나 곧 다시 일어나 개간을 계속했다. 평생 할 일을 다 해놓겠다는 마음으로 일을 했다. 그렇게 또 한 번의 겨울을 보낸 후 이듬해 봄이 오자 그는 집을 나섰다. 한양으로 가오. 아내는 아이의 엉덩이를 까고 따뜻한 햇살에 내놓았다. 우리 학균이는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데 아내는 여전히 아이의 엉덩이만 토닥거리고 있었다. 잘못되면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아내는 아이를 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우는 모습을 보인 일이 없는 여자였다. 영월 지나는 길에 어머니 이씨와 형경아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사목리에 들렀다. 이씨는 진작부터 병연으로 하여금 한양에 올라가 양반들과 사귀기를 권했다. 과거 아니면 활로에 나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기가 사실상 불가능했지만 그래도 워낙 재주가 출중하고 재수가 좋으면 과거 아니라도 양반 사회에 끼어드는 사다리를 탈 수 있었다. 비록 안동김씨 세도 문중에서는 김익순의 가문을 멸족 대신 패족으로 감형하여 문중에서 축출했다고는 하나 세월이 흘렀으니 문중에서 다시 한번 족쇄를 풀어줄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과거를 통한 길은 막혀 있었다. 영월 백일장에서는 그럭저럭 넘어갔으나 정식 과거 시험에서는 시지의 상단에 사조단자라 하여 증조부 때부터의 내력을 간단히 기입해야 한다. 병연으로서는 그것을 기입할 수도 없고 기입해서도 안 될 일이었다. 그러므로 정치적인 조치가 있기 전에는 사람답게 살 길이 막혀 있었다. 그것을 온몸으로 뚫어보라는 것이 어머니 이씨의 소원이었다.
너를 믿는다. 이 씨가 엽전 몇 잎을 등짐에 넣어주면서 말했다. 박 훈장님의 말씀이 그르지 않다면 너는 조선 땅에서 견줄 사람이 없는 재주를 타고났다. 어렵겠지만 너의 힘으로 집안의 불행을 풀어보아라. 병아가 동생의 목을 끌어안았다. 병아는 자주 몸져 누웠는데 이날도 기침을 하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다가 동생을 위해 억지로 일어나 앉아 있었다. 병연아, 너무 어렵게 살지는 마라. 속이 상하거든 그냥 내려오너라. 농사 지으면 될 것 아니냐. 병아의 말은 힘이 없었다. 스스로도 자신의 말을 믿을 수 없으니 더욱 기어들어가는 소리였다. 형은 장자답게 어머니를 모시고 농사를 짓기로 작정하고 살아왔지만 지을 만한 농토도 없었고 그 몸으로는 농사일을 제대로 하기도 어려웠다. 형이 지고 있는 어머니 봉양의 짐을 대신 짊어질 날이 빨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서 병연은 오랫동안 형을 끌어안고 있었다. 형 병아의 가슴이 새 가슴처럼 팔딱거리고 있었다. 이승에서는 형을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3부 달빛 한양입니다. 김삿갓의 한양에서 좌충우돌 재미있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편안한 시간 되십시오.